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런 모임하고 운동했는데 통일은 뭐 올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냥 하루 또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전에 독일 친구들, 제가 이제 DMZ 쪽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DMZ는 이제 생태 환경이기 때문에 독일에 이제 그 BFN 같은데, 그 다음에 분트,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독일 DMZ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들이거든요. 이제 거기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니네는 참 좋겠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그래서 뭐 무슨 헛소리 하냐고. 니네들은 통일도 다 하고 자기들은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왔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에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지금 가을입니까? 네. 맞죠? 네. 가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언제 시작됐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 달라요. 그냥 가다가 보니까 가을이 온 거죠. 저는 이미 남북한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북한 체제가 아무리 저렇게 떠든다고 그래도 오죽하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독일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독일 얘기부터. 어디까지 뭐 대략 독일의 이제 통일에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후유증이 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후유증이 훨씬 컸어요.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다음에 남북한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히 인종이 달라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제가 탈북한 분들이랑 저만 남한 사람이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위층들이 많이 와 있어요. 태영호 공사 이런 사람들은 고위층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훨씬 고위층 많이. 우리 공사가 고위층인가요? 최고위층 아니죠? 뭐 대사도 발에 밟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는 최고위층도 있거든요. 정말로 최고위층입니다. 김정일 만나서 혈서 쓰고 같이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와 있어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탈북하신 분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라는 게 주로 술 먹죠. 그럼 텔레비 틀어놓고 보면요. 그 광화문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 민주주의, 시민혁명. 이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사람이 모이면. 북한은 허용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데모하면 그래요. 저 새끼들 싹 쓸어버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번에 불가능한 뭐 사회통합 우리 살아생전에 안 돼요. 독일도 사회통합 완전하게 안 됐어요. 분단 체제 살던 사람들 다 죽어야 그때 통합이 될 겁니다. 그 위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역이 될 때. 그 다음에 여기 탈북민 사회통합, 탈북민도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뭐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죠. 마지막에 제가 성찰적 통일론이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한 반까지 말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반까지 말하고 저는 좋습니다. 일찍 끝납니다. 이거 5일장이 있으니까. 자, 이 얘기는 비용과 편익인데요. 비용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통일 비용이요. 통일 비용은 아무도 몰라요. 독일 통일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비용 얼마인지 대충 나오죠.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면 어디까지 통일 비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약혼식도 결혼 비용으로 늘 거예요? 그 약혼식 전에 그 준비한 뭐 차비부터 시작해 다 늘 거예요? 그게 다 좀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결혼 딱 끝난 다음까지 비용을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집들이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통일 비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칠 거냐.
자, 독일 통일 비용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럼 지금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시간을 언제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통일 비용일 수 있어요. 통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 통일 비용은 얼마다?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보통 통일 이후에 10년 내지 20년을 잡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피셔라는 사람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90년에 통일이 됐거든요. 한 10년 잡았을 때 3천조 원이 넘어요. 3천조 원 들어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또 이제 통일 비용의 비밀인데요. 자, 통일 비용의 대부분은요, 북한 주민들이 먹어치우는 돈이에요. 투자해서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한 20%밖에 안 돼요.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다 하늘로 날아가는 돈이에요. 이거 보세요. 통일 비용의 사회보장성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50%예요. 그 다음에 북한 쪽에 주는 재정 보조가 23%예요. 요거만 인프라 재건 경제 요거만 회수할 수 있는 돈이에요. 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게 얘기해도 50%는 북한 주민 먹여 살리는 돈이고 좀 크게 얘기하면 거의 한 80%가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얘기는 참 잘 안 하는데 어디 가서. 통일 초기가 되면 남쪽 지역은 경제가 하락해요. 왜 그렇겠어요? 돈이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북쪽은 급속하게 올라가요. 네. 여기는 이쪽은 하락합니다. 하락해요. 근데 하락하는데 여러분 막 생활이 힘들어요. 세금 내고. 근데 저쪽은 북한 주민들은 막 우리가 준 돈을 먹고 살아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 지역이 지금 사람 살 때 아니죠?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이에요? 그럼 통일이 됐어요. DMZ가 없어졌어요. 그럼 북한 지역에 사시겠어요? 서울로 오시겠어요? 다 서울로 오죠? 다 서울로 옵니다, 와도. 부산으로도 안 가요. 그럼 서울에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내려와요. 살 데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그 화단에다가 텐트 치고 다 사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싫어요? 그건 또 싫죠? 그러면 서울 경제가 무너져요. 남한 경제가. 저렇게 천문학적으로 동독 지역에 쏟아 붓어도 그 다음에 페널티까지 줬어요. 너네들이 동독 지역을 떠나면 사회보장 안 해줄 거야. 그런데도 20%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왔어요. 그러니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각오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통일 비용은 어디서 했느냐? 아, 뭐 당연히 세금 냈겠지. 세금 몇 푼 안 됐어요. 다 빚이었습니다. 국가 부채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빚이었어요. 세금도 걷었지만 그건 한 10% 정도 효과밖에 안 됐어요. 거의 90%는 빚이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국가 부채가 89년도 41이었죠? 2009년 되면 73%로 늘어요. 거의 2배로 느는 거예요.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 비용은 내가 낸다 그러지만 또 미래 세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통일은 지들이 해놓고 빚은 나보고 갚으래?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초기거든요. 이게 다 통일 비용이에요. 70%가 넘죠?
나머지도 다 사실 빚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뼈를 깎는 근검 절약이니까 사실은. 이건 뭐 좋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그 긴 10년의 터널을 지나왔다. 자, 지금 유럽에서 가장 힘이 센 지도국가는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에요? 프랑스예요? 독일이에요? 독일이죠. 독일이죠. 독일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독일이. 모든 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뭐 경제력도 프랑스와 영국을 월등히 능가하고요. 그 10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했을 때 이제는 이제 달콤한 열매를 딸 수가 있었던 거죠. 91년에 비해서 2010년에 거의 1조 유로 정도가 증가합니다. GDP가. 그 다음 2000년에는 1.5% 성장인데 2005년에 3.5, 2007년에는 4.5%가 왔어요. 재정 적자도 점차 늘어났어요. 수출 2008년,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통일 초기니까. 2008년에 수출이 세계 6년 연속 1위였어요. 독일이. 그 다음 1991년에 서독의 35% 생산력이 2007년에는 77%까지 도달해요. 이러면 통일된 겁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이 100%, 여러분 서울의 생산력하고 저기 마라도 생산력하고 같겠어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에서도 한 7대3 정도면 통상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거의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 있지만은 이태리보다 임금 차이가 더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통일된 거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또 우울한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동독은 서독의 면적에, 그러니까 동독이 서독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영토가 더 작죠? 북한보다. 인구는요? 인구는 서독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동독 인구가. 그러니까 서독 인구 4명이 동독 인구 1명을 먹여 살리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2배밖에 안 되네요. 2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였죠. 경제성장, 경제적인 차이. 여러분 1989년에 동독이 GDP가 서울보다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같거나 높았어요. 동독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요. 근데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죠. 그러니까 서독은 잘 살았던 동독을 먹여 살리는 건데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통일의 비밀이. 동독으로의 지원이 71년에서 89년까지 2조 원. 75년부터 잡으면은 한 23억 달러쯤 됩니다. 2조 5천억쯤 됩니다. 매년이에요, 매년. 지금도 매년 2조 원이면 큰 돈이죠? 근데 이게 평균이라니까요? 70년대에도 2조 원이에요. 70년대 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줬어요. 동독에게. 우리는 2014년이 이제 꺾어지기 시작할 때인데 이때가 195억 원이에요. 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놓고도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아, 북한에 퍼주면 안 된다고. 뭘 퍼줘요, 퍼주기는. 퍼준 적도 없는데. 인도적 지원은요, 줄 때 조건이 없어야 돼요. 아프리카 굶는 사람들한테 줄 때 이거 애한테만 먹여, 엄마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주면 꼭 조건을 걸어요, 항상. 인민군대는 절대로 먹이면 안 돼. 자, 인민군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쌀 주는 거. 안 되죠?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정세현 장관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협상하는데 쌀 주면서 이거 인민군대한테 먹이지 마 그랬더니 그쪽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 인민군대는 우리 자식입니다. 선생 같으면 같이 굶으면
선생이 먼저 먹습니까? 인민군대 먹입니까? 우리는 군인 먹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식 먹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죠. 인민군대가 쌀을 더 먹고 전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독일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예요. 성찰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차비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는데. 근데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차비 없으니까 이거 줄게. 이거 꼭 차비에만 써. 이러고 주면 친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냥 걸어가죠. 근데 그냥 말없이 주머니에다가 돈 딱 넣어주고 가. 그러면 그냥 가죠. 그렇죠? 그게 독일하고 차이인 거예요. 그럼 누가 마음을 얻어요? 그냥 말없이 주는 사람이죠. 돈을 줄 때 미주알 고주알 생색내고 그러면 저도 싸대기 맞죠 나중에. 그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 마지막 그림이 독일하고 한국의 차이예요.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흡수 통일 아닙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누가 무너뜨렸어요? 동독 주민들이 무너뜨렸어요. 맞죠? 통일은 1년 뒤에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동독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서독으로 가자. 그래서 동독을 신연방주 그래요. 서독이 독일이 연방제죠? 동독을 4개의 연방으로 나눠서 그냥 독일의 연방주에 편입이 됐어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독인들이 봤을 때 서독은 매력적이고 가고 싶은 나라였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북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하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죠. 통화됩니다. 아시죠? 근데 뭐 통화하면 좀 위험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 힘들면 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만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사니? 거기 사람 살 때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 사람들한테는 잘 사는 건 알지만 매력적이진 않아요. 여기는 어려우면 안 쳐다보죠.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죠. 선진국으로 올랐었지만 행복한 나라는 아니죠. 그죠? 행복합니다. 그런 분도 계셔야죠. OECD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생률 최저, 사회갈등 지수 최고 수준. 이게 현실이거든요. 매력적이지 않죠. 잘 사는 건 확실히 매력적인데 근데 가서 따뜻하게 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탈북하신 분들. 그건 없어요. 포용해주는 사회적 포용성은. 물론 저는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잘해왔어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결 못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만 남은 숙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요. 통일했다고 해서 그럼 동독 사람들은 놀았을까요? 안 놀았겠죠? 열심히 일했겠죠? 동독 사람들이 통일 비용의 4분의 1을 스스로 벌어서 담당했어요.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우린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도 통일되면 절반은 자기들이 벌어서 통일 비용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 비용에 투자하는 건 소비가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만 안정화가 됩니다. 결국 동서독 주민들은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는 안 됐지만 점점 가치관이 수렴됐어요.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영원히는 안 되죠. 영원히는 안 되죠. 부부간에도 수십 년 살지만 영원히 하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이는 남죠. 결국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갈등은 정치적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 서독이 칼자를 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저도 제가 소련에서 시험 볼 때 거기 국가시험에 박사학위 시험에 막스 레닌주의 철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막스 레닌주의 철학 만점 맞았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 자, 통일됐는데 막스 레닌주의 교수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100% 해고됐어요. 100%. 그러니까 동독의 과거의 지도층 인사들은 거의 학살 수준으로 쫓겨났어요. 서독에 의해서. 칼자루는 다 동독이 줬잖아요. 서독이. 그죠?
그러니까 동독이 가진 동독의 지배층들의 좌절감과 패배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갈등, 우린 식민지가 됐어 라는 게 아주 컸어요. 그 다음 경제적 갈등이에요. 동독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통일되면 서독하고 똑같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금방. 서독은 통일되면 동독도 우리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서로 불만인 거죠. 동독은 왜 우리는 서독보다 못 살아? 서독은 주식들 왜 일 안 해? 게으른 되지. 뭐 이렇게 서로 싸운 거죠. 사실은. 문화적 갈등. 북한은 공동체 가치가 큽니다. 우리는 서구에 비해서 한국도 공동체 가치가 크지만 북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영화를 보면은 김대 나온 아주 잘생긴 청년이 사랑한 애인과 이별을 해요. 왜냐면 사랑한 애인이 이제 너무 세속주의적이야. 이 김대 주인공은 인민을 위해서 아오지 탄광으로 자원해서 가요. 여자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웅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온갖 역경을 물리치고 랭킹 높은 대학 들어가서 CEO가 돼서 500평짜리 집에 산다. 이쁜 여자랑.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야 가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라는 것하고 개인주의하고. 이거 아무도 몰라요? 개인주의 합리성과 집단주의 합리성이 지금까지는 서구적 개인주의 합리성이 근대화를 이끌어왔지만 이번 코로나 때 개인주의 합리성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쳤잖아요. 서구적 합리성이. 미래는 몰라요. 양쪽이 충돌하는 거죠. 동독하고. 우리하고 나가, 우리 문화하고 나의 문화가 충돌하는 거죠. 내적 통합의 괴로.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이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 하면은 꿈의 직업이죠. 동독의 우주 비행사가 통일되니까 직업을 잃고 택시 운전사로 전락해요. 이게 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독에. 여기 탈북하신 분들 오면은 북쪽에서는 학력이나 의사 자격 이런 거 다 인정 못 받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좌절감. 저쪽에서는 내가 유현우 공사 아세요? 쿠웨이트 대사? 유현우라고 쿠웨이트 공사가 망명한 거 아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 현우하고 형 동생하기로 한번 만났는데 얘가 생활고 걱정을 해요. 옛날처럼 직업 안 주거든요. 공사인데 명색이. 얘기 뭐 해도 됩니다. 그 친구도 이걸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그 정도로 지위가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근데 통합이 되겠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나스탈지아. 이거를 베스트 오스트 그러거든요. 서쪽은 베스트. 오스트인가 웨스트입니까? 우리 장 청장님이죠. 그래서 오시 하면은 동독놈들 이런 뜻이에요. 동독 것들. 베시는 서독 것들 이런 뜻이에요. 오스트 베스트. 콘플릭트는 이제 독일 말로 콘플릭트고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마음속에. 지금도 마음속에. 가치관 차이가 있겠죠? 전환 충격. 체제 전환. 여러분들 이 사회적으로 큰 격변이 생기면 충격이 생기죠? 그럼 돈도 안 쓰고 집도 안 사고 결혼도 안 하죠? 그죠? 경제 위기 때 이런 때는. 그 충격이 동독에 집중이 되고 서독인들도 그 충격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독의 식민화 논쟁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개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독을 먼저 봤잖아요. 동서독 통일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해요. 너무 기대 이상의, 그러니까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봤으니까. 백신 맞은 사람이 맞고 나서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나 맞아야 되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고 내가 처음 맞으면 괜찮은데. 그죠?
저는 백신 맞고 그 다음 날부터 술 먹었어요. 아, 진짜로요. 물론 또 호주 친구가 엊그제 그 중국 CGTN이라고 중국의 CCTV의 글로벌 TV 인터뷰를 저한테 와서 너 괜찮았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아버지는 호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었대요. 그리고 인과성을 인정받았대요. 그러니까 답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전 다 맞았는데 난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다음 날부터 계속 술 먹었습니다. 두 번 다. 첫 번째 맞을 때는 다음 날부터 술 먹었고 두 번째는 의사가 뭐라고 그래서 3일째부터 술 먹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제 앞에서 옆에 누가 힘들었다 그러면 제가 그랬겠어요? 그거 보고? 그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겁니다. 자, 통일 비용은 아무리 작아도 영원히 발생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만 발생합니까? 기간만 발생하죠? 자, 통일 편익은 아무리 커도, 통일 비용은 아무리 커도 일정한 기간에 발생합니다. 근데 통일의 편익, 편안한 건 아무리 작아도 영원히 발생하죠? 그럼 통일 비용이 커요? 통일 편익이 커요? 당연히 편익이 크게 돼 있죠. 간단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 남북한 이주라입니다. 남북한 이주라.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이 스테이트 디펜던트,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학위 논문이 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기업가 형성이거든요. 소련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느냐 했을 때 이 스테이트 디펜던트라는 게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뭐 선물도 받아가고 밥을 먹을 시간이 있을지, 밥도 주나요? 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먹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내가 당당하게 노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장 총장님이 이제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드실 때 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개인주의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내가 국가를 일하면 국가가 나를 돌봐준다는 개념이에요. 인민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점심을 주면 우리는 그냥 맛있게 우리 엄마가 낸 돈이야 라고 먹죠. 근데 북한의 유치원들은 어버이 감사합니다. 당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당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뼛속 깊이 스테이트, 국가 의존성이 들어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게 집단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대 나온 사람이 아오지 탄광을 뭐 실제로는 안 그러죠. 만들어낸 거죠. 바람을 휘날리면서 심순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 다이아몬드에 환장한 심순이 하면서 아오지 탄광을 난 인민을 위해 희생할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주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영화 나오면 아무도 안 보죠. 여기서는 심순의 다이아몬드를 사주기 위해서 온갖 주식 투자를 해서 CEO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스테이트와 인디비주얼. 이 차이가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여기 탈북하신 분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힘들면 어려워도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집단이라는 의식 때문이에요. 집단이라는 의식 때문에. 과잉 이데올로기. 북한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데올로기 주입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럼 그게 내면화돼요. 머릿속에서. 여기 오신 탈북하신 분들 중에 또 김일성은 욕 안 하실 거래요? 김일성 욕 안 하죠? 김일성은 욕 안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김일성은 북한 체제를 만든 원흉이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일본하고 싸웠고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맞죠?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열대과일도 오고 막 바나나 넘치고 그랬잖아요. 생선들 막 주고 안 가져가고 배급소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해서는 이게 주입이 머릿속에 좋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게 끊임없이 이데올로기적인 주입, 인닥트리네이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데올로기가 있죠. 학교 가면 뭐가 있어요? 질서 지켜, 준법 정신, 국회대행 맹세, 이게 다 이데올로기예요, 사실은. 이데올로기 내용과 방향의 문제인 거지, 우리도 계속 이데올로기 주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게 과잉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사람 인성이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탈북한 친구들하고 맨날 저거 술 먹으면 싸운다니까요. 이 남조선 배부른 돼지 새끼, 저는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서 정말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 차이가 있으면서 우리는 공존하는 거지, 이 차이는 해소가 안 돼요. 응? 10분? 40분까지 하라고요? 이 30분까지 하라며. 자,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 제가 소련에서 살았잖아요. 전 소련으로 유학 갔어요. 제 박사학위 그 뒷면에 낫하고 망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옛날 같으면 사실은 우리 집에 가면 소련 스탈린 전집, 레닌 전집, 막스 엥겔스 전집, 뭐 북한 소련 당사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형당했죠. 국가보훈법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델의 원형인 사회주의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애도 낳고 뭐 한국에 한 번도 안 오고 거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에 있던 사람들의 인성은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자, 여러분 체코, 폴란드, 헝가리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 같은 냄새가 나요? 아니면 유럽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 같은 냄새가 나요? 지금 느낌이. 자본주의 국가 냄새 나죠? 자, 러시아, 중국 하면 자본주의 국가 냄새 나요? 사회주의 국가 냄새 나요? 사회주의 국가 냄새 나죠? 북한,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동독은 원래 자본주의 국가였어요. 여기에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소련이 들어와서 강제로 사회주의를 이식시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였다고요. 근데 소련, 북한, 중국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원래 봉건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현재에 온 거예요. 자본주의 시민사회, 철치, 종교의 자유의 경험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물론 소련은 정교라는 경험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해체됐을 때 자본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은 빠르게 유럽에 편입이 됐지만 그 경험 있는 소련, 중국, 북한은 중국 뭐라 그래요? 공산당 독재잖아요. 공산당 독재라고 말하잖아요. 15억 명의 인터넷을 통제하고 문화를 통제하고 사상을 통제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본주의 시민사회 철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동독은 옛날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DNA 들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전환이. 북한 주민은요. 일시조선이었죠? 그 다음에 일제 천황제였죠? 그 다음에 3대 세습이잖아요. 민주주의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화문에 사람들 모이니까 불안해한다니까요. 자, 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북한 사람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했던. 제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한의 지도자가 있어요. 자, 1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누굴 것 같아요? 예? 박정희예요. 박정희예요. 노무현이 아니에요. 김대중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재자가 좋은 거예요. 독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폼나는 독재자. 폼나는 독재자. 절대적으로 박정희를 좋아해요. 실제로 고위층에 있던 제 친구가 해주는 얘기가 북한 간부들은 박정희 다 좋아했다 이렇게 말해요. 독재에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죠. 이걸 사회학에서는 접촉차이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라고. 끊임없이 내가 접촉하는 대상과 대상이 익숙해져 있게 돼 있어요.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애들은 기독교를 믿는 경향이 굉장히 높잖아요. 불교 집안은 불교가 높아. 왜냐? 내가 의미 있는 엄마 아빠가 기독교를 믿거든. 엄마 아빠가 불교를 믿거든. 태어나서 본 게 독재인데
민주주의는 모르는데 그럼 남한에 보면 당연히 남한의 독재자, 그중에 폼나는 독재가 좋게 돼 있죠. 이게 힘듭니다. 이게 옛날 건데요. 차이예요. 남한은 개인주의, 북한 집단주의. 여기 진취성, 여기 수동성.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라면서 막 과감하게 막 질서도 어기고 해서 성공해서 떼돈 벌어. 그럼 인정받죠? 근데 사회주의는 당의 명령을 어기면 성공해도 처벌받아요. 중국이 저 개혁개방에 성공한 게 샤오광마을이라는 데서 야 이러다 죽겠다. 우리가 당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들한테 땅을 줘보자라고 목숨 걸고 원로들이 합의해서 시작된 게 오늘 중국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등소평이 그거 보고 처벌한 게 아니라 그걸 전국으로 확산시켰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 당의 명령 어긴다는 건 곧 죽음이에요. 처벌이에요. 여기는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CEO가 그러잖아요. 바꿔봐.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누가 말했죠? 이건희가 말했죠? 그죠? 저기 3명 중에 1명이 이혼한다는데 뭐 배우자도 바꿀 수 있는 거지 힘들면 그렇지 않나요? 정 안 맞으면? 농담입니다. 그 얘기는. 여긴 경쟁이죠. 저긴 경쟁이 없어요. 월급이 똑같은데요. 뭐. 여긴 자율이죠. 단결이에요. 저쪽은. 단결. 사회적 개방, 폐쇄, 개인, 조직, 합리성, 충실성, 여긴 사교성, 열정성, 여기 행복한 가족이죠. 여기는. 그죠? 여긴 국가예요. 편리한 삶, 내 개인적인 편익, 평등, 자유, 편안한 삶. 이게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이 가치 순서가. 여긴 가족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렇죠? 여기 꼴찌 국가가 제일 먼저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이 달라요. 이걸 인정하셔야지 왜 너는 적응 못해? 너는 왜 나하고 달라? 이건 끝없는 갈등인 거죠. 결국 저는 제가 한번 가슴이 아팠던 게 탈북한 여성분인데 전화할 때 그 도우미고에 전화할 때 물어본대요. 말투가 이상하니까. 그럼 조선족이냐 탈북민이냐 그러면은 탈북민이라고 그러면 취직이 안 된대요. 조선족이라고 해야지. 조선족이라고 취직을 한대요. 그럼 조선족은 2등 국민이니까 편하잖아요. 편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탈북민이면 법적으로는 동등하니까 막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숨은 이 사회의 배타성. 그 참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 친구도 그래요. 제 친구는 이 사회에서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그 끝없는 모멸감, 이중적인 눈빛에 대해서 탈북자가 이런 것도 해? 이런 식 모든 기준이. 그게 사실 인간적인 모멸감.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겠어요. 그게 배어 있거든요. 많은 생활 속에 그 시선 속에. 저도 그래요. 친구들 탈북자라고 무시해요. 근데 걔는 저는 남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마 그 탈북민 그 엘리트 그룹에게 유일하게 그 이너서클로 받아들인 단 한 명의 남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남한 사람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냥 탈북민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그냥 한국 사회 일부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안 받아주니까 자꾸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렸자면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예요.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올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발전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신생국 중에. 저는 돌아가신 김대중 선생님을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김대중, 김영삼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군사독재 용납될 수 없죠. 근데 다른 체제의 군사독재에 비해서는 좀 달라요. 특성이. 아르헨티나 이런 데하고.
뭐 전두환, 박정희 용납 못해요. 저는 뭐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죽이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4.19, 5.17, 5.18 그 수없이 뭐 제 동료 후배들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피해 총량이 다른 국가에서 좀 작아요. 근데 그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수천 명이 실종 상태예요. 근데도 저 모양인 거죠, 예를 들면.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좀 위대한 나라입니다. 결국 탈북민의 능력, 그렇다고 제가 탈북민을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탈북자 조직이 있는데 북한으로 단파 라디오 방송하는 거 아시죠? 하루에 2시간씩 저희 조직에서 하거든요. 욕 안 합니다. 그냥 진실만 전달합니다. 거기서 청소년 캠프를 탈북민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 왜냐면 다들 어려운 길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기 오면 그런 정치적인 조직을 많이 만들고 그걸 또 남한에서는 또 활용을 해요. 또 그걸 필요하면 막 강의를 불러다니고. 그러니까 붕 떠 있어요, 애들이. 탈북민은 대국민으로 따로 대학 입학 전형하는 거 아시죠? 조금만 공부하면 대학 들어가고 학비는 안 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냥 붕 떠 있어요. 막 허공에 막 이렇게. 그냥 힘든 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뭐 강연 하면 돈 주고 뭐 여기서 행사하면 부르고 막 이러니까 막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민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지 말고. 안 하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없잖아요. 우리 남한에서도. 그러니까 탈북민의 능력과 지원이 결합된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저쪽에서 왔으니까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커버해 줘야죠. 그죠? 그 능력과 지원이 결합되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일방적 지원보다는.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 가진 핸디캡 정도는 국가적인 지원, 사회적인 지원으로 그 핸디캡 정도는 해소해 줘야 공정한 경쟁이 되겠죠. 그리고 탈북민을 우리가 수용을 못하면 통일을 어떻게 해요? 제가 소련에서 결혼해서 가고 제 친구가 소련 여자랑 결혼했어요. 지 가리키는 교수랑 결혼했어요.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만 오래된 얘기를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한 10년 된 얘기,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여자니까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친정으로.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로 통화를 많이 하냐고.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한국이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배타적이에요.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배타성이 강한 데가 여기예요. 알게 모르게 이 민족주의, 순혈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탈북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제하는 것도. 그 배타성이 사실은 지금 제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받아들여야 된다고 글을 하나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싫다고. 말은 맞는데 싫다는 거예요. 우리 750만이거든요. 디아스포라가. 해외 이민이. 세계 5위예요. 몰랐죠? 6인가? 5위 아니면 6입니다. 5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 나가 잘 살죠.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를 아프간 난민처럼 쫓았으면 그렇게 정착했겠어요? 못했죠.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어도. 근데 너무 배타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난민 인정률이 꼴찌예요. 난민 인정률이 꼴찌예요. 이거 뭐 몇 분 안 남았네요. 성공 모델을 창출해야 됩니다. 성공 모델을. 성공 모델을. 강제로는 안 되죠. 지금 탈북하신 성공 모델이 별로 눈이 있긴 있어요. 눈에 잘 안 띄죠. 이만갑, 모란봉 클럽 그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방송 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희화화시키잖아요. 진지한 논으로 안 보잖아요. 무슨 코미디, 연애 프로그램으로 가잖아요.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다 붕 떠 있어요, 지금. 붕 떠 있어요. 북한을 진지한 시각으로 보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좋다고 나쁘다고 할 게 없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뭐 한국은 미국 사람 보기에 다 안 신기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건 성공 모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단기적인 방송국의 이익 때문에 진지하지가 않잖아요, 그 프로에서. 이만갑이나 보면 계속 웃잖아요. 북한 문제가 웃을 문제예요? 누가 대한민국 사회 얘기하면서 계속 미국 사회도 웃으면 좋겠어요? 밀란 쿤데라 양철북 쓴 양반 아시죠? 그분이 한국에 왔었어요. 고려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통일을 해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통일을 해라. 자, 성찰적 통일론은 이겁니다. 제가 통일이 어렵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피가 여기 쭉 찢어져 갖고 피가 철철철철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고 있어요?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이걸 병식이라고 그래요. 사람 이름 병식이 아니라 병에 대한 인식. 이걸 철철철철 내버려도 병원 안 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피가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의 치료의 출발점은 병식이에요. 아, 내가 아프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어느 날 그러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에 주변에서 몰라 이렇게 말하죠. 매일 나와요, 사실. 하루에 40명 자살해요. 우울증 환자는 자기가 병인지 몰라요, 특징이. 여기 우울증 환자 있어요, 확률적으로? 저도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내가 왜 이러지? 우울해, 좀 좋아지겠지. 그제도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같이 있던 친한 후배인데 여자분인데 애를 낳았는데 원래 조금 그런 끼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행복하다가도 우울해지고 좋다가도 슬프고 사는 게 이런가 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이게 병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땐 죽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 보이죠?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 오늘 저한테 우울증 계신 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병원 가시면 우울증은 100% 치료가 됩니다. 약으로. 됩니다. 후유증도 없어요. 근데 이 병식이 없으니까 안 간다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통일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성공이 아니라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뭐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반도체 최첨단이죠. 옛날에 스케이트는 한국 사람 다리 짧아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김연아, 골프, 유현진, BTS, 미나리, 오징어, 기생충. 저 하나도 안 봤어요. 전 드라마 안 보니까. 정치, 민주화, 경제, 사회, 문화 전면에서 지금 전 세계 앞서가요. 위대한 나라예요, 정말로. 그런데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제가 고려대학에서 30년 동안 강의하는데 94년부터 고려대면 랭킹이 낮은 학교도 아니거든요. 얘들 얼굴이 어두워요. 미래에 대해서. 왜 그래요?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바로 분단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한반도 분단 체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패전국 일본을 미국이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동맹국으로 전환시켜서 전후 처리를 포기한 게 샌프란시스코 체제예요. 미일동맹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인간안보 위기죠. 우린 슬픈 성공이죠. 남북은 전쟁 위협이죠. 일본은 반성 안 하죠.
패전국이 아니라 이제 동맹인데 왜 반성해요? 중국은요. 세계 최강이 되겠다 그러죠. 인도태평양으로 미국은 중국 잡으려고 그러죠. 충돌하죠. 한중일 간은 사이 좋나요? 아니죠. 이게 바로 레벤스펠트 생활세계 위기구조예요. 이 뿌리가 바로 뭐라고요? 분단체제라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분단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안 앓고 있어요? 앓고 있어요. 아픈 거예요. 근데 몰라요. 가장 끔찍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아유,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됐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군대 가서 배운 게 뭔데요? 사람 죽이는 거 배웠는데? 명령과 복종을 배웠는데? 우리 형제인 북한 형제 가슴에 사격 표지판에 인민군이 있었는데 그거 배우고 한 사람이 됐어요? 끔찍한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아닌 나라 볼까요? 미국 군대 안 가거든요. 일본 안 가요. 영국 안 가요. 프랑스 안 가요. 캐나다 안 가요. 이 나라 다 우리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여자분들은. 그 무서운 말이거든요. 끔찍한 병행 문화거든요. 그 다음 왜 20살인 젊은 애들이 자기 꿈을 버리고 군대에 끌려가야 됩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린 2년도 안 되지만 북한은 10년이에요. 남북한이 200만의 청년들이 끌려가서 청춘을 유보하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이 현실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올해 55조 국방비 씁니다. GDP 2.5%예요. 유럽은 1%도 안 써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병역문화, 진짜 사나이, 뭐 강철의 사나이, 이거 보고 막 즐거워하죠? 그게 뭐가 재밌어요? 다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즐거워요. 막 재밌어요. 진짜 사나이, 강철의 사나이. 1박 2일, 복불복. 나눠 먹으면 되지 왜 한 사람이 다 먹어요? 승자 독식이거든요. 박정희 때. 몰아줬거든요. 성공하면 다 끝나요. 대통령 되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대통령 되면 다 끝나요. 이제 무죄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었거든요. 그 뿌리가 바로 여기서 와요. 분단체제. 왜? 이 사람이 나쁘냐가 내가 나쁜 게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의 뿌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포용, 똘레랑스가 아니라 배제와 강요 문화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얘기는 그거예요. 너 병이 있는데 치료할래? 안 할래? 치료해야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죽어요. 이 세포가 퍼져서. 그러니까 통일은 해야 되는 아니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병이에요. 분단은. 그렇죠? 근데 그 분단의식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익숙해 있으니까. 이 폭력적 상황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 갈등 상황에 익숙해 있으니까. 지금 대선 꼬라지 보세요. 서로 구속시킨다잖아요. 극단적인 증오거든요, 이게. 사람들도 알아요. 문제가 있는지. 근데 저쪽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쪽 찍어요. 제 말이 틀리나요? 그게 바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뿌리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오는 거예요. 좌냐, 우냐. 저쪽 빨갱이가 이쪽 파랭이가 나쁘기 때문에 저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나도 악마가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 양쪽이 선악의 게임으로 가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이제 마칠게요. 이게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총리예요. 좌파입니다, 이 사람은. 좌파가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한일 관계 나쁘죠? 독일이 폴란드 계열의 유태인들을 가장 많이 학살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독일에 없어요. 폴란드에 있어요. 크라코프에. 그러니까 독일하면 폴란드 사람들 아주 치를 떨어요. 일본이 우리 한국인들 300만, 500만 학살한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넣어서. 그렇죠? 더해요, 이쪽은. 그때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해요. 그 와중에. 그래서 12월 7일이면 겨울이죠? 여기 지금 약간 뭐 젖어 있어 보이죠? 약간 촉촉하게.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네. 이게 폴란드계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기념비화표예요. 원래 이게 없었어요. 이 각본에.
이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우리 독립기념관 혹은 현충원 앞에 독립열사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본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로 끝나죠? 이걸 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건 시작이고 이걸 시작으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학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찾아가서. 자기 민족이라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지금도 찾아가요. 90살, 100살 먹었어도 잡아가요. 그게 독일의 저력입니다. 이게 독일의 성찰이에요. 우리가 이게 없어요, 성찰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 통일은 이겁니다. 성찰적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했지만 절반의 성공이에요. 나머지 절반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통일을 통해서. 성공한 우리가 실패한 북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통일은 내 병을 고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은 행복한 통일, 아름다운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단점도 있지만 제일 여러분 그 무슨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 변수입니다. 의지 변수. 제가 학생 때 결혼하면 그 결혼할 수 있겠어요? 돈도 못 벌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의지로. 그러니까 의지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날 갑자기 손잡는 통일은 안 옵니다. 통일은 양쪽이 긴 시간을 두고 함께 목표 지점을 두고 같이 저 먼 데서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저 먼 쪽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리고 북한의 어려움을 우리가 우리가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덜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제가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지만 북한 사람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위대함이 누가 민주화시켜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웠어요. 독재와 불합리와. 또 앞으로도 싸울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는 거지 뭐 우리가 들어가서 그건 만용입니다. 긴 시간 간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향해 왔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도국가입니다.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여러 군데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대한 나라의 나머지 블랭크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노력입니다.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